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도 얼마 전에 비상식적인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남이라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마음으로 피하겠는데 하필 그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서 피할 수도 없었어요. 왜 하필 나는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만나 고생인지 억울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 봐도 정상적인 시댁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선 나만 고생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인생에 부침 없이 순탄하게 살아왔어요. 적어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따지고 보면 제 인생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결혼 뒤에 제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긍정적으로 변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죠. 그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 남편도 그리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냐고요? 알았으면 했겠어요. 7년 넘게 연애를 했지만 어찌나 감쪽같이 감췄는지 사귀는 내내 짐작조차 못했다니까요. 남편과 저는 같은 과 동기였어요. 7살에 학교에 들어간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지만 같은 학번 동기라서 친구가 됐어요. 처음부터 남편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 사귀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 OT를 떠난 날이었어요. 밤이 되자 각 방마다 신입생들과 선배들이 섞여 앉아 술자리를 벌였어요. 처음엔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했어요. 저희 방에 배속된 선배들이 다들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던 무렵 저희 방에 술에 취한 복학생 선배 하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괜히 여자 후배들한테 추파 던지며 야한 농담을 하는데 진짜 몇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술이 좀 들어가자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치근덕대기 시작한 거예요. 선배들이 말려도 봤지만 덩치가 커서 그런지 꿈쩍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어깨에 무거운 팔을 턱 걸치고는 뽀뽀를 하려고 들지 뭐예요. 순간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팔을 뻗어 선배를 그대로 밀쳐버렸어요. 순식간에 뒤로 발라당 자빠진 선배는 벌떡 일어나선 남편한테 따라 나오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호기롭게 외친 복학생 선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우와, 키가 장난 아니게 큰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 186cm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운동을 했는지 어깨도 떡 벌어지고 근육도 장난 아닌 거예요. 기껏해야 17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복학생 선배는 제 남편의 덩치에 기가 눌렸는지 전의를 상실한 표정으로 좋은 날이니 자기가 참는다며 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남편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거인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제 키가 좀 작거든요. 자신은 올려다보는 저를 발견한 남편은 선배가 있던 자리로 옮겨 앉으며 제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덩치와 다르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살짝 놀랐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친해졌고 얼마 뒤 CC가 돼서 1학년 내내 붙어 다녔어요. 키가 158cm에 불과한 제 옆에 186cm나 되는 장신이 붙어 다니니까 주변에선 고목나무에 매미가 달린 것 같다고 놀리곤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체격과 달리 남편은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졌고 반대로 체구가 작은 저는 남자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울 때면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막 지르는 편이었고 남편은 삐쳐서는 고개를 돌리고 입을 꾹 다물곤 했죠.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엔 웃겨 보였나 봐요. 생쥐가 코끼리를 혼내는 모습 같다나요? 아무튼 외관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우리 부부는 저희 과에서 꽤 유명한 CC였어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다가 남편이 구립대를 하면서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는데 남편은 저랑 통화할 때마다 질질 짜곤 했죠. 자기 버리지 말라고, 보고 싶다고, 이번 주에 면회 와달라고. 애처럼 칭얼대는 바람에 통화 시간 동안 남편을 달래느라 진이 다 빠지곤 했어요. 남편이 제대 후 복학했을 땐 제가 4학년이라서 취업 준비로 바빴는데 그때도 남편은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자주 삐치곤 했죠. 내가 유치원 교사도 아니고 매번 징징대고 삐치는 남편한테 슬슬 실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나도 취업 준비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언제까지 네 투정을 받아줘야 하니? 나 정말 더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그만 헤어지자. 헤어지자는 말에 남편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엉엉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살짝 흔들리기는 했지만 내 코가 석자라서 마음 굳게 먹고 돌아섰죠. 다행히 졸업과 동시에 제가 원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저는 바쁜 생활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솔직히 일에 치여 사느라 남편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인턴 기간을 잘 마치고 정직원이 되던 날 불현듯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취업 때문에 모질게 떼어낸 게 내심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전화를 하기도 그래서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동기한테 연락해 남편 근황을 물었어요.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술에 빠져 살다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괜찮아졌다는 말에 위안을 삼고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런데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 남편이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그것도 하필 제 밑으로 말이에요. 야, 너 일부러 우리 회사로 온 건 아니지? 맞아, 일부러 왔어. 네가 나 찬 거 싫어서 찬 거 아니잖아. 취업 때문에 찬 거지.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아주 이 순간을 학수고대해 온 사람처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절 보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같은 부서 대리님이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거의 사귈랑 말랑한 순간에 남편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 인간이 눈치는 빨라서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랑 대리님 사이를 단번에 알아채더라고요. 회식이 끝나고 대리님이 저를 데려다 주라고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선 예약해둔 택시에 저를 밀어넣고 온 제 옆에 떡하니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꼭 저랑 대리님 사이에 끼어들어 앉아선 그 커다란 덩치로 둘 사이에 벽을 만들곤 했어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요.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내 연애까지 방해해.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정말 가만 안 있는다. 열이 뻗쳐서 대학 시절 그래왔던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남편을 올려다보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전과는 달리 여유롭게 저를 내려다보면서 씩 웃고만 있지 뭐예요. 화내지 마, 혈압 오른다. 안 그래도 넌 다혈질이라 고혈압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저를 약 올리는데 멀쩡한 혈압도 쭉쭉 오를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완벽한 방어 덕에 대리님은 나가 떨어졌고 회사에는 저랑 남편이 사귄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옆 부서랑 업무 공조를 하다가 다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평소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옆 부서 박 과장님이 제 옆에 앉아선 더러운 손을 제 허벅지에 댄 거예요. 그걸 본 남편은 저를 번쩍 드러내고 제자리에 앉아서는 과장님 손을 자기 허벅지에 척 올려놓곤 이렇게 말했어요. 박 과장님, 정지영 씨 허벅지 그만 만지시고 제 거 만지시죠. 근육이 탱탱해서 제게 더 만질만 하실 겁니다. 그 말에 술자리는 순식간에 싸해졌고 과장님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 시선이 온통 남편한테 집중됐죠.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너 이제 정직원 전화는 물 건너 갔다 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고작 인턴 나부랭이가
공개적으로 과장한테 엿을 먹였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잘 구워진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주면서 꼭꼭 씹어먹으란 소리를 하더군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를 정도로 무모한 행동을 한 남편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한테 소리를 쳤죠. 야, 이 멍청아.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너 인턴으로 끝날 거야? 정직원 돼야 할 거 아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됐는데 내 여자가 직장 상사한테 성추행 당하는 걸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됐다는 거야? 그깟 정직원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난 그렇게 못해. 남편은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저를 쏘아봤어요. 그 얼굴을 다시 보니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남편은 저를 지키겠다고 자신한테 가해질 위험도 무릅쓰고 선배를 밀치던 순수한 청년 그대로였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길 버린 여자를 자기 인생을 걸고 막는 이 남자한테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었어요. 고마워 정훈아. 만약 이번 일로 박 과장이 너 정직원 못되게 수작 부리면 내가 그 인간 가만 안 둘 거야. 성추행범으로 고발해서 직장생활 쫑나게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인턴 일이나 열심히 해. 알았어? 저보다 덩치가 배는 더 큰 남편은 제 품에 안겨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날 일은 남편이 정직원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저희 부서 과장님이 박 과장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고 그 일에 따른 징계의 일환으로 박 과장은 지방 물류창고로 좌천이 됐거든요. 말이 좌천이지 회사를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나 다름없었어요. 결국 박 과장이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정직원이 된 남편과 저는 공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날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다 봤던 저희 부서와 옆 부서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성인이 된 후로 거의 모든 처음을 같이 했던 사이라서 새로울 것도 없었는데도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그런지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요. 하지만 연애가 이어지고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주변에서 젊을 때 이성을 여러 만나보고 결혼하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남편이 제게 잘해주기는 했지만 오래 만나서 너무 익숙한 데다 비교 대상이 없어서 남편감으로 좋을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시댁에 인사까지 가게 되었어요. 시댁은 작은 종가라서 1년에 2번의 제사와 2번의 명절을 쐬는 집이었어요. 자식은 제 남편과 딸 하나뿐이라서 나중에는 제가 제사를 물려받게 될 상황이었죠. 아버님은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조곤조곤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이런 집인데도 네가 시집을 올 생각이냐? 감당 못하겠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둬라. 이런 뉘앙스였죠. 반면에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마치 원망이 가득 찬 듯해서 밥을 먹는 내내 속이 불편했어요. 귀한 아들 뺏기는 기분이 드셨나? 아니면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를 들이게 돼서 화가 나셨나? 안 그래도 정신사나운데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만 더 복잡했어요. 오래 사귀기도 했고 번듯한 직장도 있는 데다 제 친정 형편도 괜찮은 편이라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딱히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쌍수 들고 환영하지도 않았지만요. 저희 집에서는 홍기찬 딸이 오랜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까 무척 반기셨어요.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온 남자라 그런가 믿음이 간다면서요. 신혼집은 저희가 모아놓은 돈과 시댁에서 약간의 원조를 받아 전셋집으로 마련했고 혼수 역시 둘이 반반 부담해서 준비했어요. 나머지 예단비는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고 예물은 시댁에서 평균 수준 정도로 해주셨어요. 저보다 몇 달 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한 친구 덕분에 스드메랑 예식장 예약도 편하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향해
순조롭게 준비되던 어느 날, 어머님이 예물을 보러 가자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저랑 어머님 둘이서 가기로 했어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걸 알기에 불편하긴 했지만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라서 각오를 하고 장소로 나갔어요. 역시나 그날도 어머님은 찌푸듯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셨고 예물을 고르는 내내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그간 제게 가졌던 불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너도 대충 알겠지만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한번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다시 만나 결혼을 한다니? 아니, 그것보다 내 아들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던 거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어머님, 그건 정훈 씨랑 저 사이의 일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시라도 자식들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 프라이버시? 예, 너 그때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술도 잘 못하는 애가 허구한 날 술독에 빠졌는 애고 몸은 또 얼마나 축났었는데 내 새끼는 반 죽여놓고 뭐? 프라이버시? 솔직히 말해봐라. 너 그때 남자 생겼던 거지? 그러다 그 남자랑 잘 안 되니까 내 아들 다시 꿰어낸 거 아니냐고? 어머님은 마치 형사가 범인 취조하듯이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셨는지 막장 스토리를 술술 풀어내시며 저를 천하에 없는 악녀로 둔갑시키셨죠.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생각한 게 정답이라고 단정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1시간가량 어머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벽에다 대고 떠든 것처럼 허무하고 정신은 황폐해졌어요. 왜 기혼 여성들이 시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지 결혼 전부터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결국 남편한테 전화해 어머님 오해 좀 풀어달라고 SOS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머님한테 오해를 사게 되었지 뭐예요. 희한한 거는 바로 저한테 전화해 한 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속에다 꽁쳐두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일도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말이다. 그때 왜 우리 정훈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네? 뭘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라뇨? 솔직히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더니 어머, 얘 정말 웃기는 애네? 너 자꾸 시침이 뗄래? 얘가 아주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그러더니 전에 어머님이 오해하시던 걸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 상황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3개월도 더 지난 일은 어떻게 바로 기억을 합니까? 그렇게 언짢으셨으면 그때 바로 얘기할 일이지. 그게 된장도 아니고 왜 묵혔다 얘기하시는지 참. 어머님, 그때 일은 어머님이 제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 경훈 씨한테 대신 설명해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셨어요? 그럼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너 지금 그 태도는 뭐냐? 그럼 내가 속이 좁아서 꿍 하고 있다가 뒷북을 치고 있다는 얘기냐? 안 그래도 13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님은 끄떡 없이 억지를 부리시며 저를 괴롭히셨어요. 게다가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도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람 깃빨아먹는 재주 하나는 탁월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시댁에서 3시간이나 어머니한테 잡혀선 도돌이표만 찍는 어머님 얘기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바람에 친정에는 인사도 못 드리고 말았죠. 자기야, 나 당신 어머님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장거리 비행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꼭 그래야 돼? 게다가 3개월 전 일을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3개월이면 빠른 거야. 난 어릴 때 3, 4년도 더 지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들볶인 적도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뭐든 묵혀서 내보내는 버릇이 있으시거든. 그래도 뒤끝은 없는 분이야. 현병,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랍니까? 뒤끝이 없는 사람이 3개월이고 1년이고 속으로 곱씹으며 칼을 갈다가
느닷없이 상대한테 내뱉는다고요? 아이고, 뒤끝까지 있었다간 아주 조선시대 때 있었던 앙금도 이제서야 풀겠네요. 아무튼 그때 알아봤어요. 시어머니와 엮여서는 내가 4명에 못 죽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머님 눈밖에 안 나려고 시댁에 갈 때마다 잔뜩 긴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생각지 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어머님께 시달리기 일쑤였어요. 특히 말꼬리를 잡으며 사람 피를 말리는데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게다가 평생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라서 직장인들의 생활을 전혀 이해도 못하시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뻔히 직장에 다니는 걸 아시면서도 평일 오후에 한의원에 가게 차 끌고 오라고 하시질 않나, 방금 홈쇼핑에서 본 물건을 저더러 주문을 하라고 하시질 않나, 스마트폰 작동법을 물어보시질 않나, 은행 일도 물어보고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하루는 회의 중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길래 부재중으로 돌려놨더니 그걸 가지고 또 꿍에서는 2달 뒤 어느 날 느닷없이 터뜨리시는 거예요. 억울한 건 당시엔 2달 전이었던 그날 스케줄이 기억 안 나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어머님한테 호되게 당한 날이면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당신 엄마 정말 왜 이래? 내가 2달 전 있었던 사소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것도 꼭 회사에 있는데 전화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회의 때문에 전화 한 통 못 받은 것 가지고 2달 뒤에 따지면 어떤 사람이 2달 전 일을 정확하게 되겠냐고. 나 정말 당신 엄마 때문에 피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다이어리에 적어놔. 그럼 되잖아. 가만 보면 엄마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야. 엄마한테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닌데 그 정도 대응책도 마련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메모지라도 남겨놨다가 써먹어. 간단한 걸 가지고 난리냐?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래요. 그러니까 뭐에 신기가 불편한지 모르는 어머님 상황을 고려해서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를 위해 아직 설치도 안 한 지뢰 위치를 파악해둬라 이거잖아요.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합니까? 이쯤 되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3발의 피에 불과했어요. 시댁에서 1년에 2번의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이 꽤 많이 남거든요.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과 시누이 하나뿐인데 그나마도 시누이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결국 시부모님 2분이 음식을 차려하시곤 했어요. 물론 저희한테도 싸주시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도 회사 일이 바쁠 때는 거의 밖에서 낀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가져와도 상해서 버리기 일쑤였죠. 그러던 중 제 동생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저희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집 떠나 자취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음식은 다 해먹거나 배달시켜 먹을 수 있지만 나물 종류는 잘 못 먹게 되잖아요. 특히 제 동생은 육식보다는 채소류나 나물 종류를 좋아해서 제사 때 시댁에서 받아온 나물과 생선구이를 동생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주말을 맞아 모처럼 동생을 불러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하필 그때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동생이 어머님께 제사 때마다 나물과 생선을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돈처녀가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원래 제사 음식은 다들 모여서 나눠 먹는 거죠. 잘했네요, 잘했어. 웃는 얼굴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내심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를 받으러 차를 끌고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 앞으로는 네 시댁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들 정연이한테 갖다 주지 마라. 내 살다 그런 치사한 소리는 처음 듣는다. 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제 친정집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집 제사 음식을 그 집 자금딸이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으니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사 때마다 다만 몇만 원이라도 제사 비용을 보태라고요. 엄마, 정말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 제사 비용 대라고? 그럼 내가 없는 말 지어하겠니? 그래서 내가 10만 원 보내줬다. 나 원참 자기네는 매년 우리 집 김장김치 얻어다 먹으면서 입 싹 닫고 살면서 그깟 남을 좀 줬다고 돈을 내라니 내가 아주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듣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말이 낫으니 말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시댁에 가보면 냉장고 3대가 있는데 냉장고마다 음식이 꽉 차 있어요. 냉동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냉동실에는 3년 전에 만든 제사 음식도 그대로 들어있을 정도였죠. 한 번은 제가 냉장고 청소를 해드리면서 냉동실에 있는 오래된 음식을 좀 버리자고 했더니 버럭 소리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얘, 그거 손대지 마라. 다 먹을 거야. 버릴 게 어딨니? 너 그렇게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툭툭 버리면 벌 받는다. 어머님, 아무리 냉동실이라고는 해도 이렇게 3, 4년씩 음식 저장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상해서 부패가 진행된 것들이라고요. 이거 드시면 탈나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곤 매번 제사나 명절 음식이 남을 때마다 냉동실에 꽉꽉 채워두곤 하셨어요.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 중 몇 가지를 제 동생한테 갖다 줬다고 제사 비용까지 받아 챙기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매년 저희 집에서 공짜로 김장김치를 얻어먹는다니 이거야말로 양심 없는 짓 아니냐고요. 솔직히 시댁에 김장김치 나눠드리기 싫었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친정 김장김치를 맛보시거든. 땅에 묻어든 시골김치라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시며 몇 쪽 얻어먹을 수 없냐고 하셔서 드리게 된 거였어요. 그 후로 매년 김장철만 되면 일부러 제게 전화를 하셔선 김장김치 타령을 해대셨죠. 너희 친정김치가 내 입에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 올해도 몇 포기 맛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몇 쪽도 아니고 몇 포기씩이나 맛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드립니까?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매년 제 시댁 묵까지 김장을 담궈주시게 됐고요. 그런데도 김치를 받고는 전화 한 통 하는 걸로 매년 입을 싹 닦고 계세요. 그런데 제 동생한테 나물 몇 가지 준 걸로 제사 비용까지 받아내다니 하도 괘씸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주신 김장김치통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김치통을 보자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달려나오시더라고요. 어머, 고마워서 어쩌나. 덕분에 올해 우리는 김장 안 해도 되겠구나. 매년 이렇게 사부인한테 공짜로 얻어먹기만 해서 어쩐다니? 이번에도 빈말로 때울 생각인 것 같길래 어머님 말씀을 뚝 끊고 제 할 말을 했어요. 어머머 어머님, 공짜라뇨.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제 동생은 제사 때 쓰고 남은 나물 몇 가지 얻어먹은 걸로도 제사 비용을 토해내는 판에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시집 오고 4년 동안 저희 친정집에서 받아드신 김장김치값 제가 산정해서 적어왔어요. 그러자 어머님 표정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예, 올해 김치값도 아니고 3, 4년이나 묵은 김치값을 적어오면 어떡하니? 그렇게 돈을 받고 싶었으면 진작 말을 하든가. 왜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래? 너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왜 이러세요 어머님, 아마추어같이. 어머님도 늘 이러시잖아요. 반년 전에 화나신 걸로 저 근무 중에 회사로 전화해서 따지시고 3개월 전에 있었던 일 기억 못한다고 3시간씩 앉혀놓고 고문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거고 3, 4년 전 김치값 달라는 건 뭘 상식한 건가요?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어머님은 찍소리도 못하고 씩씩대기만 했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머님 며느리로 살다 보니 어머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다 어머님 덕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아참,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 결혼할 때 해주신 예물 말이에요. 저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친구들이 어머님이 해주신 제 예물 목걸이 세트 보고는 돈 줘도 안 받겠다고 하도 놀려서 한 번도 안 끼고 서랍장에 넣어뒀잖아요. 그러게 그때 제가 원하는 걸로 해주시지 30만 원 더 싸다고 촌스러운 걸로 해주셔서 아직까지도 대속이 쓰리다니까요. 아,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도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졌다.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어머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똑같이 되돌려 드렸더니 결국 어머님은 백기를 들고 마셨어요. 그날 받은 김장김치 값은 친정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시댁 김치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더는 시어머니 앞에서 참고 살지 않아요.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상처 입은 만큼 상처도 주고 있죠.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안 되겠던지 지금은 예전과 달리 사람 피 말리는 일은 안 하시네요. 30년 가까이 남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족이 됐으니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좀 많겠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당하고 사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였지만 이게 다 앞으로 조금은 더 가까운 가족이 되기 위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